네, 쇼피파이 주가가 최근에 잠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뭐 큰 그림으로 보면 여전히 올해 들어서 50% 넘게 올랐고 지난 1년 동안은 2배 이상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하락이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지점을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쇼피파이의 최신 실적, 또 전략들을 꼼꼼히 살펴보면서요. 무엇이 이 회사의 그 강력한 성장을 이끌고 있는지, 또 동시에 어떤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떨지,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집중해 보죠.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그림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을 잡아가실 수 있도록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한 점부터 짚어봐야겠죠? 실적 자체는 꽤 괜찮아 보이는데 왜 주가는 잠시 주춤했을까요? 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건 그 대출 관련 손실이 예상보다 조금 늘면서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하지만 그 전에 긍정적인 부분들, 이걸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성장세만 보면 정말 대단하거든요. 네, 3분기 매출이 28억 4천만 달러.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나 늘어난 수치고요. 시장 예상치보다도 훨씬 좋은 결과예요. 그리고 플랫폼 전체에서 거래된 상품 총액, 그러니까 GMV라고 하죠. 이것도 90억 달러로 역시 32%나 증가했어요. 성장 엔진이 여전히 아주 뜨겁게 돌아가고 있다. 뭐 이런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좀 눈여겨볼 만한 건 해외 시장에서 약진입니다. 유럽 지역에서 GMV 성장률이 무려 49%에 달했어요. 네, 49%요? 엄청나죠? 네, 그래서 이제 전체 매출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21%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아직 북미 비중이 압도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쇼피파이가 단순히 북미 시장에만 기댄다기보다는 성공적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그런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겠죠? 맞아요. 이건 그냥 단기 성장을 넘어서 장기적인 시장 확대 가능성, 이걸 보여주는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리적인 확장뿐만이 아니에요. 사업 영역 자체도 넓히고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 간 거래, B2B 영역이 GMV는 거의 뭐 2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요. 또 오프라인 매장에서 발생하는 GMV, 그러니까 POS 시스템을 통한 거래액도 31%나 증가했죠. 아, 오프라인도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쇼피파이가 그냥 온라인 쇼핑몰 만들어주는 도구, 이걸 넘어서서 온 오프라인을 다 아우르는 통합 커머스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더 이상 뭐랄까 작은 온라인 상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 이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에스테 로더, ELF 뷰티, 또 스포츠 베팅 업체인 팬듀엘, 주스 회사 웰치스 같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브랜드들이 새로 쇼피파이 플랫폼을 선택했어요. 굵직한 이름들이네요. 네, 심지어 유지지 오스트랄리아 같은 경우는 온라인 스토어는 물론이고 실제 오프라인 매장 운영에도 쇼피파이 기술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온 오프라인 둘 다. 네, 이런 대형 브랜드들이 합류한다는 건 쇼피파이 플랫폼의 어떤 기능이나 안정성, 이걸 입증하는 동시에 더 큰 규모의 거래를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겠죠. 그건 뭐 정말 엄청난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쇼피파이를 이용하는 판매자 중에 약 65%가 외부 결제 시스템 대신에 쇼피파이 페이먼트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통계도 나왔어요. 아, 65%면 과반이 훨씬 넘네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결제라는 게 커머스 경험의 핵심이잖아요. 쇼페이가 이렇게 성장한다는 건 쇼피파이 생태계 안에서 구매자나 판매자 모두에게 편리하고 아주 매끄러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판매자 입장에서는 뭐 복잡한 결제 연동 이런 거 없이 그냥 한 플랫폼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고, 구매자는 저장된 정보로 빠르고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판매자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락인 효과가 강화됩니다. 아, 락인 효과? 네, 이게 쇼피파이 플랫폼의 경쟁력을 높이는 아주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는 거죠. 와, 67% 증가도 그렇고 락인 효과까지 결제 시스템이 이렇게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건 확실히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진짜 좀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쇼피파이 경영진이
AI가 비즈니스의 모든 걸 바꾸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성과가 나오고 있나요? 네, 구체적인 수치들을 보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사이드킥이라는 AI 기반 비서 기능이 있는데요. 이걸 이미 75만 개 이상의 상점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75만 개요. 와. 네. 더 인상적인 건 AI를 통해서 쇼피파이 스토어로 들어오는 트래픽, 그러니까 방문자 수가 지난 1월 이후로 7배나 증가했다는 점이에요. 7배요? 그리고 AI 기반 검색 기능을 통해서 실제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는 무려 11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11배. 이게 정말 의미심장한 변화 아닌가요? 뭔가 AI가 실제 구매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단순히 내부 기능 개선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요즘 AI 검색 엔진으로 주목받는 퍼플렉시티 같은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은 것도 눈에 띄죠. 아, 외부 협력도 활발하군요. 네, 이런 외부 협력은 앞으로 AI 관련 기능을 더 고도화하고 또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캐탈로그나 유니버설 카트, 체크아웃 킷 같은 최근에 발표된 기능들도요. 단순히 현재 쇼핑 경험을 개선하는 걸 넘어서서 미래의 AI 에이전트가 쇼핑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 이런 설명이 흥미롭습니다. AI 에이전트요? 그 부분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쇼피파이의 AI 전략에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뭐 단순히 요즘 유행하는 AI 챗봇 기능 추가하는 수준? 이걸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에이전트 기반 상거래, 에이전틱 커머스라고도 하는데 이 미래의 쇼핑 패러다임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기반 상거래.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뭐냐면요. 언젠가는 우리가 직접 웹사이트 돌아다니면서 물건 고르는 대신에요. 우리의 취향이나 필요를 완벽하게 파악한 AI 비서, 즉 에이전트가 있겠죠. 그 에이전트가 우리를 대신해서 최적의 상품을 찾고 비교하고 심지어 구매까지 대행해주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마치 개인 비서한테 쇼핑 심부름 시키는 것처럼요? 그렇죠. 딱 그런 개념입니다. 쇼피파이는 바로 이런 미래를 내다보고 AI 에이전트들이 자기네 플랫폼 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인프라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캐탈로그 기능은 수많은 상품 정보를 AI가 쉽게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역할을 하고요. 유니버설 카트나 체크아웃 킷 같은 기능은 AI 에이전트가 여러 상점의 상품을 발견하고 한 번에 매끄럽게 결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기반 기술이 되는 거죠. 와, 이번 뭐랄까, 미래의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해서 미리 고속도로만 까는 거랑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오, 정확한 비유입니다. AI 쇼핑 트래픽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 길을 미리 닦아 놓는 거죠. 이런 선제적인 움직임은 장기적으로 다른 경쟁 플랫폼들에 비해서 상당한 기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포석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와, 에이전트 커머스라는 개념, 그리고 그걸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건 정말 흥미롭네요. 단순히 AI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예 미래 상거래 판도를 주도하겠다, 이런 의지가 엿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몇 가지 좀 우려되는 지점들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장성이 좋아도 리스크 요인은 항상 봐야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수익성 문제입니다. 조정주당 순이익 EPS를 보면요. 작년 3분기에는 0.36달러였는데 이번 분기에는 0.34달러로 오히려 소폭 감소했습니다. 매출은 크게 늘었는데 이익은 줄었다고요? 네, 이 배경에는 앞서 잠시 언급했던 그 대출 관련 손실 증가가 있습니다. 쇼피파이가 판매자들한테 운전자금 대출 같은 걸 제공하는 쇼피파이 캐피털이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여기서 발생한 대손 충당금, 그러니까 못 받을 돈에 대비해서 쌓아두는 돈이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전체 이익을 깎아먹은 겁니다. 아, 그 손실 규모가 꽤 컸나요? 네, 한때 매출의 5%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과거 평균보다 눈에 띄게 높아졌었죠. 매출의 5%면 작지 않은 규모인데 회사 측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쇼피파이 쪽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게 특정 신규 판매자 그룹을 대상으로 한 온보딩 과정에서 진행된 좀 실험적인 조치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현상이다. 그리고 이미 관련 조치를 수정했고 손실률은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다. 즉 일회성 해프닝에 가깝다는 입장입니다. 일회성이다. 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일시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위험관리 시스템에 어떤 허점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이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랄까, 신뢰도에 약간의 의문을 남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일단 지켜봐야 할 부분이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약간의 아쉬움은 월간 반복 수익, MRR 지표에서 나타났습니다. MRR이라는 게 쇼피파이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인 그 구독 요금제로부터 매달 꾸준히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하거든요. 이게 기업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죠. 네, 구독 수익이 중요하죠. 근데 이번 분기 MRR이 1억 9,3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시장에서는 한 1억 9,500만 달러 정도를 기대했습니다. 아, 기대치에 조금 못 미쳤군요. 네,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기대치에 살짝 못 미쳤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 고가 요금제인 쇼피파이 플러스 가입자가 늘면서 전체 구독 수익 자체는 15% 증가했지만요. 전체적인 MRR 증가세가 예상보다 약간 둔화되었다는 것. 이거는 향후 핵심 사업인 구독 모델의 성장 속도에 대해서 약간의 물음표를 던지게 합니다. 그렇군요. 대출 손실 이슈는 뭐 일시적일 수 있다고 해도 핵심 비즈니스인 구독 수익 성장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점은 조금 신경이 쓰이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긍정적인 측면과 또 우려되는 지점, 이걸 종합했을 때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당장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회사 예측은 어떻습니까? 일단 회사가 제시한 4분기 가이던스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매출 성장률을 20%대 중후반, 미투 하이 20s 수준으로 예측했는데요. 20%대 중후반? 이게 왜 중요하냐면 3분기 실적 발표 전에도 비슷한 수준의 가이던스를 냈었는데 실제 결과는 32% 성장으로 훨씬 뛰어넘었거든요. 아, 지난번에도 예상을 뛰어넘었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다소 보수적으로 예측했을 가능성, 이걸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장 분석가들의 4분기 성장률 예상치가 평균 한 24% 정도였는데 이것보다 높은 목표치를 제시했다는 건 그만큼 회사 내부적으로는 좀 자신감이 있다, 이런 신호로 읽힐 수 있죠. 네, 단기적인 가이던스는 긍정적이네요. 네, 단기 실적 가이던스는 긍정적인 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주식의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입니다. 현재 쇼피파이 주가는 미래의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예상 매출액 대비 주가 비율, 그러니까 PS 비율이라고 하죠. 이게 15배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15배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성장주라는 점을 감안해도 좀 높은 편인가요? 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장성이 높은 기술 기업이라고 해도 미래 예상 실적 기준 PS가 15배를 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비슷한 유형의 고성장 사스 기업들이 보통 한 8배에서 12배 사이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요. 현재 시장이 쇼피파이의 미래 성장 잠재력에 대해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대감이 주가에 얼마나 많이 선반영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 기대감이 이미 많이 반영되어 있다? 그렇죠.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은 그 자체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 기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거나 예상치 못한 악재가 발생했을 때 주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거시경제 상황의 변화, 특히 소비자 지출 둔화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네, 경기 영향도 중요하죠. 쇼피파이의 사업 모델은 근본적으로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물건을 사느냐에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은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높은 기대치와 잠재적 외부 위험 요인이 결합된 상황인 거죠. 정말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한편에서는 AI와 에이전트 커머스라는 혁신적인 미래 비전, 또 탄탄한 국제시장 성장, 대형 브랜드 유치 같은 강력한 성장 동력이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높은 주가 수준과 대출 손실 같은 단기적 잡음, 그리고 경기 둔화라는 잠재적 위험, 이게 공존하는 상황이군요. 결국 이 둘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가느냐가 핵심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쇼피파이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설득력 있고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주가 수준이 이러한 미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소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이거는 투자자 각자의 판단과 또 위험 감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좀 신중한 분석가들이 쇼피파이의 잠재력은 인정하면서도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주가가 좀 더 조정을 받기를 기다리는 입장을 보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단기적인 주가 등락보다는 회사가 제시한 장기적인 비전, 특히 그 AI 전략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실행해 나가는지 이걸 꾸준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쇼피파이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본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3분기 실적은 매출과 거래액 측면에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견고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국제시장 공략과 B2B, 대형 브랜드 유치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고 쇼페이는 플랫폼의 핵심 경쟁력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죠. 네, 맞아요. AI 분야에서는 단순히 기능을 추가하는 걸 넘어서 에이전트 커머스라는 미래를 준비하는 선제적인 전략이 돋보였고요. 하지만 동시에 대출 손실 증가로 인한 일시적인 수익성 악화와 기대치에 약간 못 미친 MRL 성장, 이건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의 높은 주가 밸류에이션은 향후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자 투자 결정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에서 파생되는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정말로 AI 에이전트가 우리를 대신해 쇼핑하는 에이전트 커머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면 쇼피파이와 같은 플랫폼 위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브랜드나 고액 충성도라는 개념, 이건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의미심장한 질문인데요. AI가 오직 가격, 기능, 효율성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최적의 상품을 찾아준다면 특정 브랜드에 대한 어떤 감성적인 애착이나 단골 가게에 대한 충성심 같은 요소들, 이게 점점 희미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AI가 개인의 숨겨진 취향까지 더 깊이 파악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초개인화된 브랜드 경험과 새로운 형태의 충성도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까요? 양쪽 다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이것은 단순히 쇼피파이라는 한 기업의 주가를 넘어서 앞으로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상거래의 본질적인 변화에 대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